안녕하세요. 블라드와 함께하는 제 삶의 이야기 채널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입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SUV를 몰고 해파리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내리기 전 몇 분 동안 누가 그곳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살폈다. 그에게는 이 업장을 찾는 손님층이 흥미로워 보였다. 무언가 결론을 내린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차에서 내려 유리 출입문으로 향했다. 옆에는 도어맨이 서 있었고 그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손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이 레스토랑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찾았고 드미트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부류에 딱 들어맞았다. 그는 큰 사업가였고 그의 휘하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다. 게다가 자선가로서의 명성도 따라다녔다. 그는 병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고 선한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관리자를 눈으로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에게는 기품 있는 여성들의 시선이 곧장 꽂혔다. 드미트리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보행에서도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마치 훈련장 위를 행군하듯 걸었고 이것은 그가 과거의 무장 세력과 긴밀히 연관되었음을 최소한 군 복무는 확실히 했고 어쩌면 계약직으로 어딘가에서 실전에도 참여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드미트리는 레스토랑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러 왔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 그는 관리자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드미트리이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관리자가 대답했다. 만남을 주최하려고 합니다. 드미트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레스토랑을 하루 종일 닫아드리면 되겠군요. 이해했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손님께 공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서 자세히 상의하죠. 완벽하군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겁니다. 발렌틴 드미트리는 관리자 배지에 적힌 이름을 읽고 말했다. 붙인 성함은 안 보이네요.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발렌틴이라고 부르세요. 관리자는 손을 휙 저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행사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메뉴를 합의했다. 드미트리는 인색하게 굴지 않았고 선금 50% 대신 전액을 지불했다. 발렌틴은 책임감 있고 진지한 사람으로 보였기에 그는 거리낌 없이 돈을 건넸다. 지폐를 세어본 발렌틴은 긴장한 듯 한숨을 쉬고 속삭였다. 매우 너그러운 분이시네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것보다 많습니다. 남은 건 직원들 팁으로 주시지요. 드미트리는 으스스레 어깨를 으쓱했다. 서비스가 최고 수준이면 됩니다. 의심할 필요 없도록요의 관리자는 곧장 아부 섞인 어조로 말했다. 최고 등급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요. 일 잘 하시네요. 드미트리가 칭찬했다. 그럼 다 논의한 것 같으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바쁘신가요? 드미트리, 발렌틴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셰프의 작은 프레젠트를 준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투자자들을 아직 만나야 해서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은 늘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발렌틴은 앞에 있는 고객이 이익이 되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말했다. 길 잃지 않도록 안내해드리죠. 둘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드미트리는 작별 인사로 관리자의 손을 흔든 뒤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단 몇 초 멈춰섰다. 군인의 경험이 그에게 주변 시야로도 익숙한 인물을 정확히 포착하게 했다. 드미트리는 몸을 돌려봐 카운터 쪽을 보았다. 바로 그곳에 목표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청소부였다. 그녀는 방금 창고에서 나와 한 손에는 물이 든 양동이를, 다른 손에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다. 겉보기엔 30살 남짓이었지만 험난한 삶의 흔적이 그녀를 몇 살은 더 들어 보이게 했다. 그녀의 옷차림도 형편없었다. 낡고 해진 가운, 여기저기 달아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의 청바지, 달아빠진 신발.
드미트리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그만 양동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곁에 있던 웨이트리스가 재빨리 도구를 받쳐들었지만 곧바로 씩씩대며 투덜거렸다. 완전 손이 굼떠서야. 좀 보고 다녀.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하느라. 청소부는 비굴하게 사과했다. 그때 이미 드미트리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설마 너냐? 드미트리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운가 보지? 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미안. 하지만 청소부가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드미트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발렌틴은 드미트리가 기술직 여직원을 못마땅하게 본 것을 눈치채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캐묻고 싶어 했다. 자, 솔직히 말해봐. 방금 그건 뭐였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발렌틴 페트로비치,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우리 고객이 너를 그렇게 보던데 관리자가 그녀를 나무랐다. 그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분명했어. 주문이라도 틀어지면 넌 반년치 보너스가 날아간다. 마음대로 하세요. 더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녀는 손을 휘젓고 다시 정리정돈하러 갔다. 그 사이 드미트리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마치 과숙한 토마토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방금 본 것 때문에 혈압이 오른 듯했다. 그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사건들이 마음속에서 여러 편의 연속극 장면처럼 떠올랐다. 그렇게 몇 분쯤 있다가 그는 눈을 뜨고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차로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기억이 밀려왔다. 그는 마치 과거로 잠수하듯 현재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원이었다. 디마는 부모에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뒤 그곳에 들어갔다. 부모는 술을 자주 마셨고 어느 날 집에 불을 냈다.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들은 불 속에 두고 나왔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제때 도착해 소년을 구했다. 물론 그는 화상을 입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며칠 뒤에는 괜찮아졌다. 동시에 불을 낸 부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그렇게 디마는 보육원에 들어갔고 새로운 친구들과 보호자들을 만났다. 보육사들은 그를 끔찍이 아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공부는 그저 그랬다. 열성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체육과 군사 관련 활동을 무척 좋아했다. 철봉 운동을 몇 시간이고 하고 나무를 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장거리 질주를 했다. 한마디로 그는 강인하고 지구력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몸을 단련했다. 흥미롭게도 보육사나 교사 누구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에 대한 열의를 칭찬해 주었다. 다만 다른 과목들도 최소한 낮은 장호 정도는 받도록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했다. 보육원을 떠난 뒤 디마는 독학으로 대학의 원서까지 넣어 합격했다. 옛 학교 교사들은 그가 입시를 통과한 것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자를 그리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디마는 스포츠가 결코 그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또한 야간 통신 과정은 그에게 아르바이트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도 누가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일자리는 이웃 바실리가 도왔다. 그는 식료품 창고의 하역 작업을 제안했다. 보육원 출신으로 배정받은 집에서 그곳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벌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삶을 꾸릴 조건이 잘 갖춰져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니나를 만났다. 드미트리는 잠깐 기분 전환하러 간 클럽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외모뿐 아니라 소박한 태도로 그의 눈에 들어왔다. 클럽의 다른 여자들처럼 목에 힘을 주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주저하지 않고 춤을 청했고 또 한 번, 또 한 번.
거의 3시간 동안 두 사람은 홀 중앙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니나에게 칵테일과 디저트를 대접했고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그런 곳에서 신사다운 남자를 처음 본다고 털어놓았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드미트리는 니나가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아버지 성함을 대자 모든 게 자리에 맞춰졌다. 그녀의 아버지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스크보르초프는 도시 최고의 외과의사로 알려져 있었고 사설 클리닉에서 일했으며 수입에는 0이 줄줄이 붙었다. 어머니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도 못지않게 벌었다. 그녀는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드미트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흔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줬지 않았고 결코 돈 때문에 그녀와 사귀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니나는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마음에 들었다. 동시에 니나는 드미트리가 보육권 출신이며 부모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래전에 친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고 곧 만남을 이어갔다. 당연히 니나의 부모도 곧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솔직한 대화를 요구했다. 내가 제정신이니? 거지 같은 가난뱅이와 사귀다니. 어머니가 분노했다.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딸은 반박했다. 그가 좋아요. 그와 있으면 좋아요. 그렇겠지. 누가 의심하겠니? 어머니는 손을 벌렸다. 남자란 원래 여자를 많이, 엄마, 그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요. 니나는 드미트리를 변호하며 맞섰다. 어머니한테 소리치지 마라. 아직 젖비린내도 안 났는데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나는 여자를 서둘러 만나지 않았다. 공부해서 장차 단단히 서기 위해서였지? 아버지 말대로라면 전 바로 수녀원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니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무슨 소리냐? 딸아. 어머니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는 남편을 수습하려 애썼다. 우리는 너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할 뿐이야. 내 앞에는 아직 인생이 길게 남아있잖니. 맞아요. 앞에 있어요.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중에 헛되이 보낸 세월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고 싶어요.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다시 끼어들자 그만해요. 어머니가 대신 답했다. 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렇지, 딸아. 집에서는? 네, 니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전 디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일단 그대로 두자. 어머니가 동의했다. 계속 만나라. 다만 앞으로 내 앞에는 가장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알겠어요.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처럼 유능한 의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경제학을 전공할게요. 어쩔 수 없지. 너희 둘이 한편이라니. 아버지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는 씁쓸히 말했다. 어머니가 너를 자기 길로 가게 하겠다면 나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니나는 부모가 드미트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다. 너무 빨리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에게 예비 플랜이 있다고 짐작했다. 딸에게는 쓰지 않겠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쓸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만나거나 부모에게 그를 소개하는 일을 거절했다. 그렇게 긴장된 리듬 속에서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났다. 니나와 드미트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고히 했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결혼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한편 니나의 부모는 딸의 계획을 알고 분노했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대화를 청하지 않았다. 지난번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는 거의 폭발할 뻔했다. 그녀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에 신경줄을 더 당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드미트리 문제는 남편에게 넘겼다. 어떻게든 해결해.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어깨를 으쓱였다. 생각해. 그럴 머리는 있잖아. 아내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았어. 시도는 해볼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때부터 부모가 딸의 가난뱅이 연애를 원치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지인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꼴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하역 노동자,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아들과 사돈을 맺는 수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드미트리를 니나에게서 떼어놓을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딸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드러내며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길 요구했다. 그 대화 이후 니나는 오히려 기운을 내어 사랑을 잠재적 가족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따뜻하고 넓은 집, 아이들 무리를 그리며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꿈에도 몰랐다. 결국 아버지는 별로 영리하지 못한 방법을 택했다. 드미트리를 징집사무소에 넘기는 것이었다. 의사로서의 인맥은 넘쳐났다. 징집사무소장은 도와주기로 했지만 공짜는 아니었다. 알다시피 안드레이, 나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는 돈을 세며 속삭였다. 진정해. 학생 하나쯤 더 가든 말든 외과의는 태연히 답했다. 대학 대신 조국을 섬기면 되지. 법은 있는데 내가 어기는 셈이잖아. 사무소장은 불안해했다. 괜찮아, 세르게이. 걱정 마. 외과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혹시라도 뇌물을 더 줘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돈을 좀 더 가져가. 사무소장은 외과의가 건넨 돈을 챙기고 서류를 준비했다. 곧 드미트리는 군에 소집되었다. 그는 법적으로 유예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에 당황했지만 회피하거나 건강을 핑계대며 빠지려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운명의 도전을 꿋꿋이 받아들였다. 징집위원회는 그를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을 내렸다. 당연히 니나도 이를 알게 되었다. 드미트리가 영장을 보여주자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돼. 드미트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난 공수부대에 배치됐어. 멋지지. 잘 됐네. 정말.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니나는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복무하고 돌아올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 드미트리가 달랬다. 맞아. 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꼭 안았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드미트리도 그녀만을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곧 드미트리는 떠나야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맹세했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 뒤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드미트리는 징집소로 떠났고 다른 신병들과 함께 부대로 배치되었다. 첫날부터 그는 이 병과를 사랑하게 됐다. 원래 공수부대에 가고 싶어 했고 운명이 독특한 기회를 준 것이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훌륭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 장교가 말했다. 잘하는데 거의 준비된 병사 같아. 위 평가에 고무된 드미트리는 훈련에 더 매진했다. 고된 행군, 냉혹한 규율, 사격 훈련. 거의 모든 훈련이 혹독했다. 어제까지 민간인이던 청년들을 진짜 프로로 바꿔놓는 과정이었다. 드미트리는 정말로 정예부대에 들어왔다. 상급자들과 고참들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정성을 소중히 여겼고 일부 신병들과 달리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중도에 탈락한 이들도 있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만이 그 기수의 핵심이 되었다. 건강, 민첩성, 체력이 모두 필요한 일이었기에 절반 정도만 시험을 통과했다. 디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 역사책과 전문서를 넘기며 그는 이 병과가 명성을 쌓아온 용기와 담대함의 사례들에 감탄했다. 초반엔 니나가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어떤 소식이든 기뻐했고 그것이 그에게 활력을 주었다. 어느 날 그가 니나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 걸 본 장교가 다가왔다. 하늘을 나는 기분인가 보군? 죄송합니다. 중위님,
드미트리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깃을 고쳐 세웠다. 괜찮네. 앉아 장교가 진정시켰다. 편지 써줄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주미님은 드미트리가 묻다 말자 장교가 먼저 말했다. 없어. 자네 말대로야? 나를 그냥 니콜라이라고 불러도 좋아. 다만 둘만 있을 때만. 그 외엔 규정대로. 알겠습니다. 니콜라이 드미트리가 자신을 고쳐 말했다. 장교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교였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였지만 계약직 군인이 된 뒤 그녀는 떠났다. 군인의 삶을 선택한 그와는 다르게 그녀는 아마도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의 큰 사랑을 꿈꿨을 것이다. 니콜라이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결과였으니. 대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신병교육과 군 복무가 그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로 집중하게 했고 훈련은 의무란 생각에서 그를 떼어놓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드미트리가 사랑하는 이와 주고받는 편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라도 군 생활의 고됨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이 됐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이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전화가 뜸해졌고 겨우 통화가 되어도 목소리는 항상 우울하고 굳어 있었다. 그는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심지어 니콜라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니나는 아예 편지를 끊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지만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다. 사랑하는 이는 연락을 최소화했고 한마디로 대답하거나 심지어 침묵하기도 했다. 의심은 커져갔다. 드미트리는 결국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린 서로에게 충실하고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잖아. 그 절규에도 니나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 드미트리는 질투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였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다면 머리카락이 곤두섰을 것이다. 서로에게 한 약속과 맹세를 내던지고 니나는 화려하고 바쁜 삶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디스코장, 클럽, 각종 시사회에 다녔다. 드미트리는 이런 걸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고 늘 체육관에 있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마음껏 놀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다. 한 학생 파티에서 니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바람둥이였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기도 했다. 니나는 행운을 거머쥔 듯 했다. 그녀 자신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돈 많은 청년이 자신에게 푹 빠져 있었다. 당연히 디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려 애썼다. 값비싼 선물을 아끼지 않았고 여행과 달콤한 삶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니나의 부모에게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는 그를 처음 보자 말문이 막힐 뻔했다. 외모도 훌륭하고 예절도 세련됐다. 니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한껏 홍보했다. 어머니는 그 기세를 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딸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올레그? 매우 진지합니다. 타티아나 안토노브나 청년은 답했다. 믿음이 가는군요. 아버지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부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딸이 당신과 행복하기를. 놀랍게도 아무도 드미트리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듯했다. 가장 슬프고 끔찍한 것은 니나 자신이 모든 것을 지워버릴 기회를 스스로 내주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전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그녀를 사로잡은 건 이 부유한 바람둥이였다. 그는 천국 같은 삶을 약속했다. 니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빠져들었고 어느새 군부대 어딘가에서 자신의 편지와 전화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 드미트리에 대해 잊어버렸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그녀가 편지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다.
동료 중 하나는 내 나디아도 한동안 편지를 끊었었어. 나중에 보니 신경쇠약이었더라고.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드미트리는 스스로를 달래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다. 드미트리는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니나는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다. 먼저 전화를 끊더니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다. 이것이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드미트리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틈을 타 부대를 탈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담을 넘어 몰래 빠져나가 집 쪽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려는 희망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부대는 곧 그의 부재를 알아차렸고 수색에 나섰다. 니콜라이가 직접 나섰다. 그는 달아난 병사를 직접 찾아 눈을 마주보고 싶었다. 마침내 마주쳤을 때 그가 노하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보살펴왔고 사람 만들어주려 했는데 그게... 니콜라이, 드미트리는 잡히는 동안 발버둥치며 숨을 헐떡였다. 군사경찰을 거의 다치게 할 뻔했다. 지금의 나는 중인입니다. 장교가 호통치고 군용 UA제트로 떠났다. 말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복무 조건은 끔찍했지만 그는 참고 견뎠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런 궁지로 몰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편지도 전화도 꿈도 꾸지 못한다. 오히려 악마처럼 굴려댔다. 드미트리는 산산이 부서질 듯 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다음은 감옥분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곧 니나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인내의 잔은 넘쳐 흘렀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무기고로 향했고 삶을 끝낼 생각까지 했다. 그때 그의 동료 예고르가 그를 구했다. 그 역시 무단 이탈로 징계대대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디마의 손에서 무기를 낚아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예고르는 그를 묵다시피 하여 자신의 보관실로 데려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퍼부었다. 정신 나갔냐? 드미트리는 거의 울먹이며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라고 했다. 진정해라. 다들 이런 시기를 겪는다. 분홍 안경 좀 벗어. 예고르는 그를 흔들어 깨웠다. 힘든 건 알지만 이게 군인의 운명이다. 맞아. 미안히 드미트리는 바닥에서 일어났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 동료 덕분에 그는 살아남았고 징계대대에서 끝까지 버텼다. 다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자영업의 모든 면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조건은 가혹했지만 자기 개발은 허용되었다. 드미트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는 이미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순수한 사랑을 순진하게 믿었던 죄책감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니나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새 남편과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는 장면을 떠올리면 속이 뒤틀렸다. 그는 자신을 단련해 이겨내려 노력했다. 민간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오래 못 본 이들과의 연락을 복구했다. 친구, 지인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뒷받침 없이는 충동의 후과를 이겨내기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 니나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아이도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그녀의 부모에게 가볼 생각을 못했다. 여전히 그 집엔 불쾌한 기억의 냄새가 진동했다. 드미트리는 과거를 털어내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멀리 보고 부자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오래된 친구의 조언으로 건설 분야를 택했다. 당시 주택건설 붐이 일던 때였다. 그는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먼저 평범한 콘크리트 공으로 시작했다. 업계의 생리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중도 포기를 몰랐다. 전망도 컸다. 각종 건설 작업을 익힌 뒤 그는 자신의 팀을 꾸리기로 했다. 쉽진 않았지만 마침내 숙련공들을 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팀은 일에 불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드미트리 주변에 끈끈이 뭉쳤고 그는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점차 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번은 범죄 조직의 보스와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건 호화로운 사우나 건설뿐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자리에서 보스 페트르 세르게예비치는 말했다. 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일세.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조금만. 알겠습니다. 멋지게 불꽃처럼. 불꽃은 필요 없고 김이 필요해. 보스가 교정했다. 그리고 너무 벌벌 떨지 마. 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 걔도 절 알아보지. 보스는 손을 휘저었다. 진절머리 나지만 어쩌겠나. 지위가 사람을 묶어버리거든. 그는 목을 만지며 얼굴을 찡그렸다.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보였으나 그럴 수 없었다. 도시 전체가 그에게 의존했다. 그는 대부분의 건설을 주관했고 막대한 돈이 그의 손을 거쳤다. 시장조차 그에게 공손했다. 어깨가 무겁군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러게 말일세. 난 그냥 손녀들이랑 놀며 아무데도 끼고 싶지 않아.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드미트리가 넌지시 말했다. 그렇지. 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우울한 얘긴 그만하고 사우나 얘기로 돌아가자. 그들은 납기와 견적을 합의했다. 보스는 겉으로는 범죄의 냄새가 났지만 분위기를 괜히 험악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유 없이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았다. 강인한 성격과 타협을 찾아내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아마 그래서 건설 분야를 총괄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주문을 받은 드미트리는 사무실로 돌아가 팀원들을 모아 업무 분담을 했다. 약 한 달 반 만에 사우나는 완공되었다. 그 자리에서 준공 기념 목욕을 했다. 페트르 세르게예비치는 친구들뿐 아니라 드미트리도 초대했다. 그는 처음으로 범죄 커뮤니티의 모임에 발을 들였지만 그들이 그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과거가 어두운 평범한 사업가들이었다. 90년대로의 회귀 같은 이야기는 허풍에 불과했다. 드미트리는 그들에게서 강력한 보호를 얻었고 그 덕에 사업은 더 탄탄해졌다. 곧 그는 미래의 3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다. 크고 작은 건설술이 이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 주택건설 분야의 단골 고객도 생겼다. 페트르 세르게예비치의 공도 컸다. 그는 가끔 유리한 프로젝트를 던져주었다. 둘은 훌륭한 콤비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장을 해야 했고 드미트리는 도움을 청했다. 현장팀은 갖춰졌지만 회사 상근 인력이 더 필요했다. 어느 저녁 그는 보스의 집을 찾았다. 경비는 이미 연락을 받았기에 그를 들였다. 보스는 정자에서 포도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어이, 디마. 이리 와. 그는 손짓했다. 안녕하세요, 페트르 세르게예비치.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맨날 일 얘기뿐이군. 보스가 웃었다. 우선 샤슬릭부터 먹자. 잠시 후 정자 위의 테이블에 큼지막한 구운 고기 접시가 놓였다. 샐러드와 안주도 있었다. 그리고 5년 숙성 와인. 우리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우리 곁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이 보스가 건배를 외치고 한 잔에 비웠다. 찬성입니다. 드미트리도 잔을 비웠다. 둘은 샤슬릭을 맛보며 미소 지었다. 드미트리는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그래, 아까 그 일 얘기해보게. 확장하려 합니다. 직원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레 시작하는군. 사기꾼들을 경계하는 건 잘하는 거야? 나도 수없이 겪어봤지? 내 주변을 봐. 이 사람들은 세월이 검증했어. 맞습니다. 전 아직 배우는 처지라.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 왔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다. 좋아, 도와주지. 바로 그때 작은 소녀가 정자로 뛰어들어 그의 무릎에 올라타 셔츠를 만지작거렸다. 보스는 고개를 떨구고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서는 다정함과 온기가 넘쳐났다. 이 순간 그가 범죄 보스라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그저 평범한 가장 같았다. 내 손녀, 리조치카다. 정말 예쁘네요. 눈을 뗄 수가 없군요. 드미트리가 웃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야. 의 보스가 중얼거렸다. 자, 내 부탁은? 내 친구가 인사 에이전시를 해. 그에게 가봐. 도와줄 거다. 그는 수첩에서 종이를 뜯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손녀는 깔깔 웃고 무릎에서 내려와 말했다. 할아버지, 꽃 따러 정원에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부탁했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리조치카 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봐라, 내가 평온한 삶을 원한다고 한 게 바로 이거다. 내가 이미 아르템에게 전화해둘게. 걱정 마라.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들을 골라줄 거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필요 없다. 보스가 손을 휘저었다. 마음으로 지어라. 사람들이 나중에 욕하지 않게. 의심하지 마세요. 드미트리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어떤 자재를 쓰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제가 꼼꼼히 봅니다. 믿는다. 디마. 자, 미루지 말고 아르템에게 가라. 그날 드미트리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아르템은 도시에서 인사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했다. 심지어 공장 인력 채용까지 맡길 정도였다. 그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가 보낸 사람들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음 날 드미트리는 에이전시에 가서 아르템을 만났다. 그는 맛있는 커피를 내왔고 믿을 만한 인원 명단을 내밀었다. 드미트리는 명단을 주의 깊게 검토해 10명을 골랐다. 당장은 그 정도로 충분했다. 회사가 더 커지면 다시 도움을 청할 참이었다. 둘은 금방 의기투합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드미트리는 회사의 기반을 다졌다. 페트르 세르게예비치는 계속 도왔다. 그 역시 건설이 멈추지 않고 돈이 도시로 흘러들어오길 바랐다. 말하자면 돌려막기가 있었다. 각자 원하는 걸 얻었다. 드미트리는 안정적인 주문을 받았고 보스는 권위를 누렸다. 첫 물량으로 뽑은 직원들은 회사의 핵심이 되었다. 드미트리는 그들을 자신처럼 믿었다. 그들의 일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회사는 지역 건설 물량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드미트리는 이익을 계산하고 보스에게 보고하느라 바빴다. 둘 사이에는 영향력 분담과 권한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2년 뒤 회사 직원 수는 3배로 늘었고 드미트리는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았고 경쟁자들이 기피하는 주문도 과감히 받았다. 범죄 성격의 의뢰인과 얽힐까 두려워서였다. 일이 틀어지면 콘크리트에 박힐까 겁났던 것이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스가 이익뿐 아니라 방패도 제공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의 회사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와 일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지었고 놀랍게도 보스의 집과 이웃했다. 더 자주 왕래하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그를 두 번째 아버지처럼 느꼈다. 그가 없었다면 살아남아 부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테니. 징계대대에서 민간으로 돌아오며 꿈꿨던 바로 그 삶이었다. 즉시가 아니라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해냈다. 이제는 이룬 것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했다. 회사는 계속 확장되었고 다른 도시에도 지점을 낼 기회가 왔다. 드미트리는 보스와 이 계획을 상의했고 그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전 공수부대원은 완전히 건설 재벌로 자리매김했다. 시장과 주지사도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은 드미트리를 우리 편으로 여겼고 그와 거래해야 한다고 믿었다.
곧 보스도 자신의 꿈을 이뤘다. 그는 범죄 조직에서 손을 떼고 가족에게 전념했다. 그는 드미트리의 사생활을 돕는 일도 생각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드미트리는 결혼하지 않았다. 여인들과의 짧은 로맨스는 있었지만 며칠의 데이트, 레스토랑, 선물, 그리고 이별 늘 거기서 끝났다. 누가 보기엔 그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했다. 사생활의 고민을 남과 나누지는 않았다. 심지어 보스도 그의 속마음을 몰랐다. 첫사랑이 그를 붙잡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편 드미트리는 마음속 동요를 숨겼다. 니나는 이제 더는 그를 흥미롭게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운명은 관심 밖이었다. 그는 세월 속에서 그녀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정화해냈다. 가끔 그녀의 이름이 떠올라도 미소가 지어질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결혼이나 가정을 꾸릴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첫사랑과 다시 맞닥뜨린 것이다. 평범한 자벽부의 모습으로 드미트리는 레스토랑에서 옛 동료들과의 모임을 열려 했다. 군에서 함께 고생했던 이들뿐 아니라 징계대대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이들까지. 무엇보다 예고르를 먼저 초대했다. 전화를 걸자 예고르는 흔쾌히 응했다. 당연히 가지. 넌 내 형제 같은 존재니까. 정말 고맙다. 드미트리가 감사했다. 그럼 당연하지. 다만 내가 가끔 연락이 뜸했지. 미안하다. 형제여.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 사업을 벌였거든. 돈, 경쟁, 장애물 경기, 옛 동료들 외에도 그는 보스와 그 측근들도 초대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성대한 연회를 열고 싶었다. 그런데 온종일 그의 머리에서 니나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래 지나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고 모두가 취기가 올라 시사 문제를 떠들던 즈음 드미트리는 갑자기 일어나 바 카운터로 갔다. 그곳엔 관리자 발렌틴 페트로비치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객이 다가오자 그는 활짝 웃었다.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그날 내가 예약하러 왔을 때 일하던 청소부를 만나고 싶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좋습니다. 바로 모셔오죠. 관리자는 종종 걸음으로 검은 문 뒤로 사라졌다가 2분 뒤 청소부와 함께 나타났다. 니나는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걸어왔다. 마치 등에 시멘트 자루라도 얹은 듯 그녀는 고개를 들어 드미트리와 눈을 맞추고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무슨 일로요? 그냥 이야기나 좀 하려고. 드미트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이야기요? 니나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동안 뭐 하며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자 정말 궁금한가요? 니나는 불신 섞인 미소를 지었다. 정말 궁금해. 그리고 내게 원망은 없어. 드미트리가 마무리했다. 앉자. 발렌틴 페트로비치가 새 그릇과 잔을 가져다 줄 거야? 맞죠?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자기에게 한 말임을 알아차리고 공손히 대답했다. 5분 뒤 새 접시와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니나는 와인은 사양했지만 주스는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가 조금 먹고 나자 드미트리는 다시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금 청소부라니 분명히 날 벌한 거예요. 니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드미트리가 궁금해한 건 그녀의 신분 상승 하락보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였다. 니나는 그에게 소름 돋게 만들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환갑까지 반년을 남기고 과로와 신경쇠약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는 돈을 더 요구하며 그를 몰아붙였고 최고의 외과의사는 자신을 갈아 넣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니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편 올레그와의 관계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곧 어머니가 기행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화롭게 사는데 익숙한 타티아나 안토노브나는 술에 빠졌다. 이유가 있든 없든 마셨다. 니나는 이를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다. 어떤 타이름도 소용없었다. 결국 중독 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통제를 느끼자 더욱 방탕해졌다. 술은 더 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번의 타격이었다. 니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드미트리는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밀어주며 말했다. 조금 먹어.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네. 고마워요. 근데 입에 안 들어가요. 니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까운 사람이 무너지는 건 정말 힘들지. 내 부모도 술로 망가졌어. 그래도 난 다른 환경에 있었지. 보육원 얘기죠? 알아요. 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아이는? 드미트리가 물었다. 그것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쓸쓸히 답했다. 남편은 바람둥이였다. 처음엔 모범가장인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여자를 쫓고 약물에까지 손을 댔다. 니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이상한 알약을 발견했고 지인의 실험실에서 검사해 금지 약물임을 확인했다. 싸움이 벌어졌지만 올레그는 누가 몰래 넣었다며 변명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니나는 더 큰 다툼을 피했다. 며칠 잠잠하더니 올레그는 다시 여자들을 쫓고 약을 했다. 니나는 포기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올레그는 완전히 떠나 애인에게로 갔다. 혼자 남은 니나는 식비와 집세를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전에는 올레그 부모의 지원도 있었고 친정의 도움도 가능했지만 좋은 것들은 모두 끝났다. 이제 자신의 힘만 믿어야 했다. 몰랐어. 미안해. 드미트리가 안타깝게 말했다. 아니, 내가 미안해. 그때 널 아프게 해서. 니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드미트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아들 말이야. 그 아이. 많이 아파요. 니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물을 삼켰다. 심장 기형이 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게 돈이 없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스크림 따위로는 달랠 수 없었다. 드미트리는 관리자를 불러 진정제를 약국에서 사오게 했다. 그는 후한 팁을 주었다. 그때 페트르 세르게예비치가 테이블로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드미트리는 간략히 과거를 설명했다. 끝까지 듣고 나서 보스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훈계할 때가 아니다. 아이 목숨이 먼저다. 그날 바로 니나의 아들은 유료 클리닉에 입원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디마라고 지었다. 백만장자 드미트리는 모든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 보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인맥을 총동원했다. 곧 연방센터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도착해 검사를 하고 수술 준비를 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관리자에게 부탁해 그녀에게 급히 휴가를 내주게 했다. 니나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디마는 목숨을 위협하던 문제에서 벗어났다. 니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지만 드미트리는 듣지 않았다. 괜찮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중요한 건 내 동명이인이 이제 안전하다는 거지. 내 아들은 강하고 잘생겼어. 틀림없이 회복할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추가로 수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연히 니나는 자신이 헌혈하겠다고 했다. 드미트리도 자신의 혈액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와 구세주의 유전자형이 거의 일치했다. 즉시 친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드미트리는 자신도 몰랐던 친아들을 구한 것이다. 왜 말하지 않았지? 미안해. 나도 몰랐어요. 니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의 드미트리는 그녀를 달랬다.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기에 알릴 수 없었던 거지? 맞아요.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수술비를 내주고 피도 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내 아들이니까. 드미트리는 기쁨에 겨워 외쳤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설명하자 곧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난 아빠가 꼭 찾아올 줄 알았어.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난 너무 기쁘다. 드미트리는 자신을 다스려 과거의 죄를 용서했고 보스도 그를 지지했다. 얼마 지나 그는 니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었다. 이제 생계를 위해 바닥을 문지를 필요가 없어졌다. 드미트리는 말했다. 우리에겐 함께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 많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야. 부족함 없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에게 동생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니나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에겐 작은 행동이지만 제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히 계세요.